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박익수입니다. 최근 인문학 그리고 개인과 자신의 삶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이나 규정만으로는 해소되지 못하는 현대사회에 대한 위기감과 사회 반성적 의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생각하는 힘을 부여하고 동인과 공감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자 하는 취지에서 올해 인문학 교과를 확대 편성하여 인문학 아고라를 공개 강좌로 개설하였습니다. 인문학 아고라는 오늘을 시작으로 매월 1회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모두 잠깐 동안의 휴식이나 외출이 아니고 본 강의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주변을 둘러보고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교육생과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르네상스 창조 경영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실 김상근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주요 저서로 르네상스 창조 경영, 인문학으로 창조하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 등 많은 저서들이 있습니다. 교수님의 르네상스 창조성 강의는 인문학 분야에서 반드시 들어야 할 강연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서 경기도를 방문해 주실 김상근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올 것 같지 않던 봄이 우리 곁에 가까이 와서 오늘 굉장히 멋진, 재미있는, 의미 있는 그런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2시간 동안 저랑 르네상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도록 하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르네상스를 공부하고자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르네상스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르네상스가 중요할까요? 왜 인류 역사상 많은 역사가 펼쳐졌는데, 오랜 역사가 펼쳐졌는데 르네상스가 중요할까요? 그것은요, 중세 천년의 역사를 단절시켰던 시점이 바로 르네상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시대가 천년 유지되려면요, 그 시대는 아주 공고한 내적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천년, 한 민족이나 한 제국이나 한 시대가 천년 유지되려면 아주 공고한 내적 논리를 가져야 하는데, 르네상스가요, 그 공고했던 내적 논리를 깨트리고 새로운 시대, 창조의 시대, 빛의 시대, 아름다움의 시대를 시작할 수 있었죠. 바로 그 시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왜 제가 옛 시대를 무너뜨리고 해체시키고 단절시키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던 르네상스를 보자고 하느냐? 우리 모두가 새로운 시대를 꿈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그리고 지금과는 다른 미래를 꿈꾸는 우리들이기에 르네상스는 우리들에게 많은 영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저랑 함께 그 르네상스 여행을 떠나보시도록 하지요. 이런 작업을 위해서 요즘 인문학이 대세입니다. 인문학이 대세인데요. 제가 인문학 지원 재단을 하나 섬기고 있습니다. 플라톤 아카데미라고 하는데요. 인문학, 우리나라 최초의 인문학 지원 재단입니다. 공익재단인데 제가 거기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4가지 정도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중과 대학을 만나게 하자라는 취지로 대학을 순례하면서 인문학 강연을 합니다. 그중 첫 번째 행사가 제가 몸담고 있는 연세대학교에서 열렸는데, 제가 첫 회 행사를 진행하면서 한 200~300명 오면은 많이 오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첫 해부터 1200명의 청중들이 강당을 가득 메우는 걸 보면서, 야,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동양 고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학기에 서울대학교에서 이번에는 그렇다면 서양 고전 공부를 해보자 라고 해서 서울대학교에서 제가 첫날 강의를 했는데요. 그 개막 강연이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서울대 강당은 2,400명이 정원인데 그 2,400명 정원을 가득
메웠던 청중들의 열기를 보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저 강의를 하고 난 다음부터 청중이 2,000명 이상 되지 않으면 강의할 신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많이 오셨는데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구나. 한국 사회에 이렇게 인문학이 갈급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여러분,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고의자 과정은요, 경영대학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인문대학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인문대학에서 제공하는 인문학 최고의 과정은요,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경쟁률이 있는, 아무나 받아주지 않는 그런 과정입니다. 수강료도 제일 비쌉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수많은 한국의 CEO들이 서로 들어가려고 경쟁을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처음 기획하시고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셨던 서울대 배철현 교수님, 제가 잘 아는 분이고 어제 저녁에도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여러분, 그 배철현 교수의 전공이 뭔지 아십니까? 메소포타미아 쇠기 문자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쇠기 문자를 전공한 사람이 짠 커리큘럼을 보고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의 CEO들이 몰려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데 메소포타미아 쇠기 문자를 모르는 것은 문제가 됩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문학 열풍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휩쓸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인문학 열풍의 작은 부분을 차지했던 책이 바로 제가 썼던 르네상스 창조 경영이고요. 오늘 제가 강연해드릴 그 강연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저 혼자 쓴 것은 아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저분하고 같이 썼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오퍼레이션 가르치고 있는 최선미 교수인데요. 저랑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사진이 잘 못 나왔다고 꼭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사람을 한 번도 인간 취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죠.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들어 섬기면서 저같이 미천한 사람은 이분을 받들어 섬기면서 살고 있는데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참 훌륭하신 분인데 한 번은 이 최 교수와 같이 바티칸을 갔었습니다. 바티칸을 갔었는데요. 이 바티칸에서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정화가 있죠.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그림을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16세기가 전공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공부를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1:1 가이드를 해준 거죠.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가 1508년부터 1512년 사이에 율비우스 2세 교황님의 주문을 받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갑자기 최 교수가 제 말을 탁 막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대학교 교수님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연대 교수님들은요, 다른 교수가 강의할 때 그 강의를 듣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들어요. 말을 딱 끊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국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께서 창조 경영이라는 화두를 던졌는데 한 10년 됐죠? 창조성만이 한국 기업의 미래다라고 창조 경영이라는 화두를 던졌는데 경영학자들이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이 공부할 때, MBA를 할 때 인사, 재무, 회계, 전략, 오퍼레이션 이런 것들은 가르치고 배웠지만 창조 경영은 배워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데 저 미켈란젤로야말로 정말 창조적이지 않느냐? 저 사람의 창조성을 어떻게 우리 기업 현장에 도입할 것인가 생각해보자. 이야, 재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재미로 쓴 겁니다. 저희들이 이게 연구업적도 아니고 여행 다니면서 르네상스의 아주 위대한 작품을 보고 제가 그것을 분석해주면 경영학자인 제처가 그것을 경영학적으로 풀어낸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재미있는 것은요, 저 책이 학술원의 우수 학술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학술상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죠.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많은 토론을 했었습니다. 많은 토론을 했는데 우리 앞에 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했을까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연구가 있냐면 천재성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모차르트, 베토벤, 에디슨, 이 사람들의 천재성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연구의 분야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님이셨고 한때는 서울시 교육감을 하셨던 문용린 교수님의 연구가 바로 이 분야의 연구죠. 근데 저희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PhD를 거기서 했는데 그 프린스턴 제가 공부할 때 이분이 집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옆집이 저희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었어요. 이분의 제자의 제자를 제가 몇 분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업도 듣고 했었는데 이분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이분의 천재성을,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을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인슈타인처럼 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리가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분을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저분의 천재성을, 창조성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도는 이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자, 보십시오. 이 장면에 보시면은, 창조성을 매뉴얼화하는 겁니다. 창조성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창조성을 시스템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를 외쳤던 순간을 매뉴얼화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는 순간을 매뉴얼화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해볼까요? 1. 옷을 벗는다. 2. 욕조에 물을 튼다. 3. 욕조로 들어간다. 4. 유레카. 자동적으로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이 방식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바로 이 방식입니다. 언제 어디서 가장 창조적이었을까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왜 미켈란젤로가 하필이면 그 시대에 태어났을까? 왜 피렌체에서 미켈란젤로가 태어났고 그 피렌체에서 르네상스가 시작되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저희만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칼리 피오리나라고요. HP의 여사장님이셨는데 이분께서 HP를 이끌어 가실 때 모든 IT 기기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분의 리더십이 어디서 나왔느냐? 스탠포드에서, 이분 전공이요. 스탠포드에서 중세사와 철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가 어떻게 끝나고 르네상스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시대의 변곡점을 성찰하고 자신이 IT 산업의 아날로그 시대를 끝내고 디지털 시대를 열었다는 거죠. 자, 그 점에서 이 르네상스가 우리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쓴 책의 그 핵심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르네상스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발전되었고 어떻게 마지막 꽃을 피웠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14, 15, 16세기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각 피렌체, 베네치아, 로마를 방문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이제 이탈리아 여행을 이제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강의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연구실에 앉아 있는데요.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김 교수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예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랬더니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당신께서 이 르네상스 수업을 3번이나 들으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강의를. 그런데 들을 때마다 영감이 인사이트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나올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가 있는 걸 알았다는 거죠.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르네상스 창조경을 한 학기를 통째로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3시간, 2시간 강의하는데 사실은 그 뒤에 한 학기의 수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사이트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내용이 응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사이트가 있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수업을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학부 수업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장님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대신 이거 좀 내시면 됩니다. 이것만 내시면은 제가 한 학기 수업을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내면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으로 내는 것보다 우리 같이 수업 듣는 학생들 짜장면 한 그릇만 사주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께서 그래도 김 교수 내가 그래도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애들 짜장면 사주면 내 책임이 안 되니 체면이 말이 안 되니까 애들 한번 불러 모아봐. 좋은 식당에 한번 불러봐. 내가 그러면은 양장피에 팔보채에 그냥 수정방에 내가 쫙 깔아줄 테니까 한번 근사하게 하면 낼게. 그러면서 몇 명이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70명이라고 그랬어요. 제 말씀의 의도는 제 수업이 한때는 그만큼 인기가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 중에 제 강의를 인문학 강의를 어떤 지적인 호기심 차원에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지적인 호기심에서 듣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자기 삶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르네상스는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까? 나의 어두웠던 과거는 어떻게 청산되고 내 삶의 빛의 시대는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까?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새롭게 역동적으로 창조적으로 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그것을 깊이 성찰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강의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14세기부터 강의에 들어갑니다. 자, 14세기에 피렌체 여행을 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께 중세를 왜 암흑의 시대라고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세는 다들 암흑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들 에이지란 단어도 사실은 굉장히 약간 낮추어 부르는 그런 뜻입니다. 그죠? 처음도 아니고 끝도 아닌 중간 단계다 이런 뜻이죠. 왜 우리는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고 할까요? 이런 그림들이 마지막에 그려졌습니다. 인터내셔널 고딕 양시라고 하는데 주제가 뭘까요? 종교적인 것입니다. 중세 시대는요, 종교가 과잉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개인이 등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건 놀라운 발견입니다. 왜? 보십시오. 보통 그 이전에는요, 신화의 주인공이나 성경의 인물이나 왕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했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개인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이는 이 빨간 옷을 입고 있는 분을 보호하고 있죠. 수호성자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종교적인 의미로 이 개인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꿔드릴까요? 마이크가 이게 지금 녹화가 되면은 지금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끄는 요거는 다 잘릴 겁니다. 이 부분은 그죠? 긴장 푸세요. 얼굴이 너무 긴장하고 계신데 긴장 푸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계속 하겠습니다. 개인의 의미는 종교적으로 이해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1348년 기억하십니까? 이때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했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갔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유럽인들은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죽음이 갑자기 나에게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종교의 과잉 시대였다, 암흑의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계에 대한 이해는 어땠을까요? 이것이요, 세계 지도인데 마파 문디라고 하는데요. 이 마파 문디를 그린 시대는 기원 후 2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세의 시대가 아닙니다. 고대입니다. 고대 로마. 고대 로마인들이 세계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제법 그럴듯하죠? 보시면은 유럽은 잘 그랬고요. 아라비아 반도 보이고 인도가 보입니다. 여기 인도양이라고 써 있죠? 여기는 뭡니까? 말레이 반도입니다. 자, 이게 로마 제국 시대에, 그러니까 고대의 세계를 이해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세 시대는 어땠을까요? 이게 중세의 지도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중세의 지도예요. 그런데 중세인들의 세계관이 협소하게 이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일 중앙에 도시가 하나 보이죠? 어딜까요? 중세인들이 꼭 가고 싶어하는 도시 어딜까요? 중세인들이 꼭 가고 싶어하는 도시. 십자가 운동이 왜 생겼습니까?
예루살렘이죠. 그죠?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럼 요게 팔레스타인 될 거고, 요게 터키고, 요게 그리스고, 요게 이탈리아겠죠? 이거는 뭘까요? 아프리카 해안일 겁니다. 이 강이 보이죠? 어떤 강일까요? 아프리카에 있는 강? 나일강이겠죠. 자, 무슨 말입니까? 고대인들보다 중세인들이 오히려 더 협소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중해가 그들 사고의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암흑의 시대가 갑자기 끝납니다. 어디서 끝났을까요? 바로 이곳에서 끝났습니다. 피렌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얼마나 많은 도시가 있습니까? 런던, 파리, 독일에 얼마나 도시가 있고, 얼마나 많은 도시가 있고, 또 이탈리아만 해도 저 위쪽으로부터 밀라노, 베네치아, 로마, 나폴리, 수많은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가 훨씬 많았던 도시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인구 4만 명에서 5만 명 사이를 오갔던 이 작은 도시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야, 저는 연세대학교에 몸을 담고 있는데요. 학교에 출근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연세대학교가 이 피렌체의 정신을 받아들인다면은 세상을 바꿀 텐데, 우리 경기도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만 이 피렌체의 정신을 이해한다면은 이 경기도가 변하고 대한민국이 변할 텐데, 아니 세계가 변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도시에서 수많은 천재들이 태어났습니다. 갑자기 태어났어요.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름을 연결해 볼까요?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지오토, 마사초, 브루넬레스키, 알데레티, 기베레티, 프란젤리코, 베로키오, 아무도 모르시죠? 자, 그러면 이 이름 어떻습니까? 단테,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갈릴레오, 마키아벨리, 메리치, 다 들어보셨죠? 동네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마키아벨리와 보티첼리와 메디치가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 도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누가 이 변화를 이끌었을까요? 제가 밤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요, 산타크로체라는 성당인데, 이 성당 안에 가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천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저는 피렌체의 3대 천재를 단테, 미켈란젤로, 마키아벨리 이렇게 꼽는데요. 제가 세 사람에 대한 전기를 다 썼는데, 저 산타크로체 성당에 가시면 그 3명이 일렬로 누워 있습니다. 단테, 미켈란젤로, 마키아벨리가 그의 무덤들이 쭉 서 있습니다. 이야, 이 도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딱 한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데 어떻게 우리 경기도가 공직자 사회가 바뀌느냐? 한 명이 바뀌시면 됩니다. 한 명이. 많이 필요 없어요. 한 명은 바뀌면 됩니다. 왜? 피렌체가 그랬거든요. 누가 바뀌었을까요? 바로 이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단테 올시다. 여러분, 단테 들어보셨죠? 단테가 쓴 신곡 들어보셨죠? 읽어보신 분? 야, 혼자. 이야. 나머지 분들 너무 기죽지 마세요. 왜냐하면 단테의 신곡은 한국말로 된 거 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단테는요, 읽는 책이 아니라 듣는 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단테의 글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아로 시작되면 아로 끝나고요. 오로 문장이 시작됐잖아요. 아밀리아, 칸테벨레, 에밀레이아 뭐 이런 식으로 아로 시작되면 아로 끝난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오로 시작되면 오로 끝나고 이로 시작되면 이로 끝나요. 문장에 설이 있어요. A로 문장이 시작되면 그 다음 문장은 B, 그 다음 문장 A, B, C, B, C, D, C래요. 그리고 한 행의 단어 숫자가 똑같습니다. 그 단어 똑같은 숫자가 30만 행, 60만 행 내려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별로 놀라지는 않으시네. 천재 중에 천재죠. 그죠? 그렇게 글 쓸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아주 리드미컬한 노래처럼 들려요. 아주 상큼한 노래처럼 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글쓰기를 돌체 스틸 노브라 그래요. 여러분, 돌체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돌체. 시계가 생각나시죠? 예. 가바나도 생각나시죠? 그죠? 예. 뜻이 뭡니까? 스윗하다는 거예요. 아주 스윗하다. 왜 스윗했을까요?
9살 때 그녀를 만난 겁니다. 그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거예요. 선생님, 그 첫사랑의 순간 기억나시죠? 전혀 안 나세요? 그 첫사랑의 그 풋풋했던 얼굴들 아무도 안 떠오르세요? 이야. 선생님 어떠세요? 생생히 기억납니다. 생생히 기억납니까? 이야, 그분하고 같이 살고 계십니까? 예. 여기 혹시 사모님 오셨나요? 예. 이야, 단테는요, 그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 첫사랑의 순간을 기억하실 거예요.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보는 순간, 그때가 바로 인간이 처음으로 다른 인간을 사랑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참된 사랑은 누가 하나요? 오직 신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며 사랑을 느꼈던 거죠. 가슴이 뛴 거죠. 돌체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단테가 베아트리체와 연애를 했거나 결혼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단테는 베아트리체가 피렌체 최고의 부자 가문 바르디 가문에 시집가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죠. 그녀가 떠나버린 것입니다. 단테는 슬픔에 빠지게 되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9년 후에 길거리에서 베아트리체를 만나게 됩니다. 노란 옷을 입고 있는 저 여인이 바로 베아트리체인데요. 단테는 9년 만에 만난 저 베아트리체를 향해서 다가가서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혼자이고 단테 자신도 이미 결혼을 했던 몸이었죠. 그래서 머뭇거리다가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 옆에 있던 아가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그럴 때 있으시죠? 내가 이분한테 말을 걸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아서 옆에 계신 분께 말을 건넸던 그 단테. 그러자 베아트리체는 그냥 그 곁을 스쳐 지나가 버리죠. 사라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면서 단테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책상에 앉아서 긴 한숨을 몰아쉬고 펜을 들어서 글쓰기를 시작했으니 그 글이 바로 중세를 장례 지낸 장송곡 신곡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시대가 마감되느냐, 어떻게 새 시대의 여명이 밝아오느냐, 여러분들의 가슴이 돌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슴이 뛰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 지금 가슴 뛰세요? 신나고 돌체 하시냐고요? 스윗 하시냐고요? 그것만 생각하면 입가에 웃음이 떠오르고,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돌체의 대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돌체 하시나요? 도대체 이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떻습니까? 저 돌체한 사람 같이 안 보여요? 네, 보이죠? 네, 제가 아마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가장 돌체한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 돌체할까요? 저에게는 베아트리체가 있기 때문이죠. 저의 베아트리체가 누굴까요? 무슨 그런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아니, 무슨 다 결혼 생활 하시면서 다들 다 아시면서 왜들 그러시나? 저희의 돌체의 대상은요, 저의 베아트리체는 제 처가 아니고 370명의 눈동자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강당에 딱 서면은요, 아이들이 저를 쫙 바라보는 그 눈방울을 눈망울 바라보면은요, 눈에서 빛이 나요. 반짝반짝 빛이 나요. 여러분하고 사뭇 달라요. 제가요, 강의를 하다가 한번 한 5년쯤 됐어요. 5년 전에 제가 르네상스 강의를 하는데요, 이 작품은 1347년도에 도나텔로가 설명하는데 학생 하나가 손을 딱 드는 거예요.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질문해봐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질문을 하는데 손에 뭐가 들리느냐? 그때 처음 나온 아이폰이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놈이 질문 안 하고 검색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교수님, 그게요, 1347년이 아니고 49년인데 교수님이 잘못 보신 것 같아요. 교수님 좀 틀린 정보를 저희들에게 가르치셨네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20세기가 끝이 났구나. 여러분, 지난 20세기 때 어떻게 공부했어요? 다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공부했죠? 지식을 누가 독점하고 있었죠? 교수들, 선생님들이 다 독점하고 있었어요. 우리 거야, 우리 거. 대중은 알면 안 돼요. 조금씩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죠? 모든 지식과 정보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여기로 들어갔어요, 여기로. 이 보세요. 이 노트 PPT 하는 거 보세요. 이게 디지털화 되면은 이건 영원히 지지지 않아요. 사이버상에서. 그죠? 막 돌아다닌다고, 이게. 여러분, 제가요, 이 전화기를 가지고 우리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링크를 걸면은 전 세계 학술지를 창립부터 지금까지 다 볼 수 있어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 네? 무서운 시대가 펼쳐진 겁니다. 이제 지식을 독점하고 있던 시대가, 전문가들이 독점하던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이제 지식은 대중들 겁니다. 제가 그래서 20세기가 끝났다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큰 충격을 받고 떨리는 목소리로 학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만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부터 제가 수업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제가 뭘 가르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바꾸느냐? 학생들이 꼭 보아야 할 20개 그림을 제가 인터넷에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조사를 해서 학생들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발표하고 학생들이 토론하는 겁니다. 왜? 지식의 접근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업이 시작되면요, 저는 뭘 준비하느냐? 요 마이크만 있으면 됩니다. 딱 들어와서 마이크를 딱 갖다 댑니다. 설명하는 거예요. 저거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하다가 제가 손을 딱 찍으면 저 학생은 일어나서 방금 이 학생이 했던 이야기를 3가지로 요약하고 그 3가지 논점의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는 겁니다. 다시 이 학생은 저 학생의 논리적 지적에 대해서 재반박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토론시키는 겁니다. 이야, 얼마나 수업이 다이나믹한지 몰라요. 또 제가 얼마나 이 수업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 수업 준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제가 한 3년 전이군요. 더 놀랐어요. 프란시스 고야 그림을 띄웠습니다. 스페인 화가죠. 띄웠는데 학생 하나가 교수님 제가 하면 안 됩니까? 그래요.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해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답을 하는데 예사롭지 않아요. 교수님 그 작품은요, 스페인 남부에 가시면 안달루치아 지방에 있는 안달루치아 가시면은 세비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세비야라는 도시에 강이 흐르는데요, 강 건너시면은 건물이 3개 연이어 있는데 중간 건물로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시면 3번째 방 왼쪽 벽에 있는 2번째 그림하고 85% 비슷합니다. 너는 그런 정보를 어디서 찾았냐? 구글에서 찾았냐? 지식인에서 찾았어? 아니요, 교수님, 저 스페인에서 왔습니다. 스페인 국적이에요. 한국 생각은 한국인데. 야, 너 스페인에 어디서 태어났니? 그랬더니 카나리 제도에서 태어났대요. 여러분, 카나리 제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무슨 카나리 액자다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방금 이 조크는 굉장히 저질 조크였습니다. 예. 제가 써서는 안 되는, 조금 격이 떨어지는 조크였어요. 어쨌든, 이 카나리 제도는 어디 있냐면은 스페인 영인데요, 아프리카 서해안에 있어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찾아가다가 잠시 기착했던 섬입니다. 거기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야, 니 어쩌다 거기서 태어났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참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 한국 사람들이 거기가 참치를 잡는구나. 그래. 너 그다음에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 마드리드에서 나왔대요. 야, 그 마드리드에 아토차 여기 가면은 박물관이 3개 있는데 프라도 있는데 그거 많이 가니까, 교수님, 우리 고등학교 바로 뒤입니다. 맨날 갔어요, 맨날. 엄청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와. 아빠 나와서 네가 강의를 해라, 오늘은. 스페인 회화에 대해서 네가 강의를 해라. 조교들은 받아 적어라. 강의 듣는 거예요. 수업 끝나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강의했던 내용들을 들고 제 연구실에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제 컴퓨터에다가 막 타이핑 쳐놔요. 왜? 그거 모아가지고 책으로 출간하면 돼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짜내기 위해서 수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생산하기 위해서 수업에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짜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를 위해서 리서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수업에 들어갈 때 기분이 어떨까요? 돌체 할까요? 안 돌체 할까요? 돌체요.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오늘입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이에요. 왜?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살아가는 학생들을 못 보고 누구 얼굴 봐야 됩니까?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가 두려워요. 제가 제일 신날 때가 언제냐? 월요일 아침입니다. 그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학교로 출근할 때 가슴이 뛰어요. 또 어떤 아이들이 내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월요일 날 출근하실 때 돌체 하세요? 월요일 회사 문을, 관공서 문을 열고 탁 들어가실 때, 이야, 신난다. 오늘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은 또 세상은 얼마나 바뀔 거고 나는 또 얼마나 발전하게 될까? 라고 들어갔어요. 아니면은 오늘도 무사히. 어떻게 한 시대가 끝나느냐? 여러분, 가슴이 뛰셔야 돼요. 여러분이 돌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단어 다 잊어버려도 이 단어 기억하세요. 돌체. 아시겠죠? 돌체. 제가 일본에 가서 강의를 했더니 일본에서도 제가 강의를 했어요. 통역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일본 아주머니들이 저를 연사모로 봤는지 공항까지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저보고 손을 하면서 돌체 그러셨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 어떤 분은요, 이 강의를 듣고 너무 돌체 하고 싶어서 일단 돌체 허리띠를 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단테가 르네상스를 시작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중세를 끝낸 사람이죠. 그렇다면 르네상스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이분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페트라르카라는 분이신데 사실 인문학과도 굉장한 연관이 있는 분이죠. 인문학은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라는 글의 번역인데요. 그 단어를 처음 만드신 분입니다.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 저분이 만드셨어요. 르네상스도 사실 저분이 처음 그 생각의 단초를 여신 거예요. 어디서 하셨느냐? 산에서 하셨어요. 산에서. 바로 이 산입니다. 그러니까 몽빵두예요. 빵두산인데 프랑스 남부에 있습니다. 저 아비뇽 옆에 있죠. 거기 올라가서 뭘 했느냐? 이분이 책을 읽었어요. 책.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쓴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이 바뀌게 돼요. 자, 그거 어떤 내용일까요? 저게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걔가 중학교 1학년일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우리도 산으로 가자. 페트라르카가 산에 가서 이 몽빵도에 가서 어떤 책을 읽고 세상을 바꾸었다는데 우리도 함께 몽빵도는 못 가니까 여기를 가자. 그리고 제가 여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바로 이 산이죠. 대청봉입니다. 대청봉에 가서 여기 앉혀놓고 제가 페트라르카가 읽었던 그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인간은 산 정상에 올라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넋을 잃고 바다를 보고 강물을 보고 태양을 보고 별들의 운행을 보면서 넋을 잃지만 정작 인간 내면에 대해서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자연을 보면서 밖의 세상을 보면서 야 아름답다 멋지다 하지만 나는 누구일까?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일까?에 대해서 인간 내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페트라르카가 이 책을 읽고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몽빵두를 내려와서 쓴 글이 바로 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렸던 몽빵두를 내려와서라는 글입니다. 나는 책을 덮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 영혼의 세계, 인간 내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성찰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데 왜 나는 그것을 몰랐을까? 나는 내면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보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신의 얼굴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보기 힘들어서요, 등 뒤에다가 숨겨놓고 있죠. 이 질문, 나는 누구인가 질문,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데 안 묻지 못합니다. 왜? 답하기가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페트라르카가 바로 이 질문을 산에서 하고 내려왔을 때 르네상스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페트라르카의 깨달음을 그림으로 해석한 사람이 바로 지오토입니다. 이 지오토의 원래 발음은요, 지오토, G-I-T-T-O인데요. 이탈리아 발음으로는 지오토가 아니고 조토입니다. 근데 이 지오토가 그린 천사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천사를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걸 천사라고 그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천사를 그렸을까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위를 나르던 천사의 얼굴에서 슬픔이 북받쳐 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울면 어떻게 되죠?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눈물, 콧물 흐르겠죠? 이런 표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 슬픔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림 볼까요? 지오토의 바르디체프레 프레스코화입니다. 이 작품은요, 프란체스코 수도회에 대한 그림이에요. 프란체스코 수도회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던 성 프란체스코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쫙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의 부활을 경탄하고 있는 겁니다. 감동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 있는 저 사람의 표정을 볼까요? 어떤 표정입니까? 의심하는 표정이죠.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신 분이 다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솔직한 본질의 성찰을 그대로 표현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당 안에 그려진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은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나타났다면 그것은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르네상스 미술사가들은 이 그림을요, 최초의 인간의 얼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SK텔레콤에 가서 이 강의를 했는데요, 한 임원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교수님, 저 사진은 의심하는 장면이 아니라 회의 시간에 몰래 전화를 받는 장면입니다. 자, 이러한 지오토의 그림을 개성한 사람이 바로 마사초입니다. 아주 생소한 이름이죠? 그런데 이 마사초는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가 그린 그림을 보고 후배들이 미켈란젤로, 다빈치, 보티첼리 이런 분들이 그 그림을 따라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따라 그렸어요. 르네상스의 선구자죠. 도대체 어떤 그림일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인데요. 낙원에서 추방되는 아담과 이브입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아담과 이브를 이렇게 그리셨습니까? 여러분, 얼굴 보세요. 참혹하죠. 정말 못생겼습니다. 공포와 수치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랬을까요? 원래 중세시대의 신학자들이요, 아담과 이브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적 모델이다. 이브는 성모 마리아의 구약적 모델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성모 마리아와 예수를 상징하는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이렇게 그려줘야 됩니다. 거룩하고 아름답게. 그런데 마사초는 낙원에서 추방될 때 인간의 모습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죠?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공포와 수치와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세례를 베푸시는 성 베드로인데요. 자, 이거는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성 베드로가 세례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물을 부어서 세례를 베풀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표정이 어둡습니다. 불평에 가득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몸의 근육은 어떻게 돼? 긴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왜 이럴까요? 예? 뭐라고요? 추워서 그런 겁니다. 정답이에요. 보세요. 자기는 두꺼운 메리아스를 입고 있잖아요. 그죠? 산을 보세요. 나무가 하나도 없죠? 이 사람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습니까? 추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잘못 그린 걸까요?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 성 베드로와 같은 아무리 거룩한 성자가 세례를 베푼다 하더라도 추운 겨울날 찬물 뒤집으면 뭐예요? 춥다는 겁니다. 춥다.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 본질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르네상스의 창조의 비밀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마사초의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이 바로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입니다. 미켈란젤로가 10대 때 이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죠. 여기 서서 이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뒤에 서서 우두커니 서서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미켈란젤로에게 빨리 와서 그림 그리라고 그랬어요. 왜?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너희가 마사초를 알아? 구도를 따라하고 색채를 따라한다고 되는 줄 알아? 그랬더니요,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미켈란젤로를 후려팼죠. 그래서 미켈란젤로 코뼈가 부러진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지금요, 저 소니, 노키아 이런 데서 블랙베리 이런 데서 코뼈를 부러뜨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예. 코뼈를 부러뜨리고 싶을 거예요. 그죠? 똘딱 망해버렸어요. 그 회사가.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만든 기계가 사실은 저의 모든 20세기 수업의 커리큘럼을 모두 날려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왜 안 나와야죠? 예. 20세기 저의 커리큘럼을 다 날려버린 기계입니다. 자, 이게 왜 이게 확 들어가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잘 넘어가지 않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20세기 저의 커리큘럼을 다 날아가게 한 건데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뭘 만들려고 했냐면은 ITV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못 만들고 돌아가셨죠. 그죠? 그러니까 구글 TV와 경쟁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ITV는 구글 TV와 다르다. 그들은 TV 매체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르네상스 시대의 창조적인 예술가들과 스티브 잡스가 맞닿아 있다는 거죠. 뭘까요? 본질을 본다는 것입니다. 본질. 창조성의 출발점은 본질을 보는 것이라는 거죠. 인간과 사물의 본질을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제게 질문하실 겁니다. 어떻게 사물과 인간의 본질을 볼 수 있느냐? 세계적인 무용가 트와일라트 하프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물의 본질을 규명한다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이 이미 규명해 놓은 기존의 본질에 도전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규정해 놓은 본질에 도전하는 것이 본질을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여기 물이 있습니다. 그죠? 자, 물의 본질이 뭔가요? H2O죠? 맞죠? 네, 다른 사람이 규명해 놓은 겁니다. 목마를 때 마시는 음료수. 물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물의 본질을 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규명해 놓은 본질을 재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술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경기도 어디 가면은 현대자동차 연구소가 있죠. 남양 연구소가 있죠. 거기 가서 제가 강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구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의 본질이 뭡니까? H2O입니다. 목마를 때 마시는 거죠.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연구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물을 H2O라 규정할 때 나는 이것이 H2O가 아니라 미래 자동차의 연료다 라고 도전하는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규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왜 자동차는 4바퀴로 달려야 하나요? 왜 자동차는 하늘을 날 수 없습니까? 이런 발칙한 무작정 싸움 걸기와 발칙한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 가지 질문을 늘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 나는 이 법칙대로 해야 되는가? 왜 나는 남과 다를 수 없는가? 왜 나는 내 방식을 사용하지 못할까? 공무원 조직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은 자칫하면 잘리겠네요. 하지만 창조적인 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안 하시면은 현상 유지는 될 겁니다. 그죠? 있는 그대로 하시면은 현상 유지는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죠? 여러분이 현상 유지하신다는 것은 뭘까요? 세상이 워낙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퇴보하는 것이죠. 어떤 질문을 하셔야 됩니까? 내가 공무원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법칙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재해석하고 필요하다면 발칙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슬픈 소식을 하나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평균 45살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 이런 질문을 못 한다 그래요. 예, 그러니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고위공직자들이나 연세 드신 분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의 부하 직원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유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껏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부장님, 왜 나는 이 법칙대로 해야 합니까? 그때 여러분의 대답은 뭔가요? 내가 시킨 대로 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해. 가 아닌가요? 그러면 현상 유지는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현상 유지는 돼요. 하지만 사람들의 기대가 변하고 있고 세상이 변하고 있기에 여러분들의 현상 유지는 결국 쇠퇴를 의미할 것이다. 자, 돌체 한 작업 공간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가요, 여러분, 구글사입니다. 야, 정말 참 돌체하죠, 그죠? 이런 데서 일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데서 보세요. 자전거를 실내에서 타고 다닙니다. 여기 누가 자전거 한번 타고 지나가 보세요. 내 강약은 누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은 밖에 수야 씨가 잡으러 올 거예요, 그죠? 미친 사람이라고.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하고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직원들을 이런 데 몰아넣고 창조적으로 사고해라. 그럼 뭘 봅니까? 이걸 보죠. 이걸 봅니다. 전혀 돌체하지 않아요. 전혀 돌체하지 않아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아주 멋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Let my people go surfing. 내 직원들로 하여금 서핑하게 하라. 이야,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번 신나라라는 분이 쓰셨는데요. 캘리포니아의 바닷가에 회사가 있습니다. 일을 하시다가 파도가 너무 빌면은 회장님께서 직접 보드를 들고 뛰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직원들이 함께 나가서 신나고 즐겁게 놉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돌체한 기분으로 와서 일을 하면 놀라운 업적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야, 나도 이거 우리 학교에서 이거 해야 되겠다. Let my people go surfing 하려고 그러니 뭐 바다가 있어야지. 뒤에 보니 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산으로 가자. Let my people go to the mountain. 날씨가 좋은 날 수업을 하다가 오늘 370명 저는 단 한 명의 이해 없이 산으로 간다. 출발! 남학생들은 좋아하는데요. 여학생들이 교수님 미리 산에 간다고 공지를 해주셔야 제가 운동화를 신고 지금 힐 10cm 신고 왔어요. 미니스커트 지금 못 갑니다. 그래? 공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자, 이 공주님을 모시고 산으로 올라갈 흙기세를 찾는다. 남학생 둘이를 딱 붙여줘요. 들어봐. 야, 출발! 좋아서 죽을라 그래요. 좋아서. 제가 그 현장 사진을 바로 찍어 왔어요. 얘 표정 보세요. 얘 표정. 돌체 하잖아요. 돌체. 얘는 감기 들었대요. 아, 교수님 저 감기 들었으면 못 간대. 그래? 그럼 너는 감기가 들었으니까 의무장교가 너를 에스코트 할 거다. 의무장교가 뭐예요? 야, 뭐게 뭐야. 세브란스 의과대 학생들이지. 네 아프니까 너를 다 보호해 갈 거야. 갈래 안 갈래? 뭐라고 하셨어요? 교수님, 이왕이면 키 큰 애로 해주세요. 이야, 그래서 의대생들 딱, 야, 의대생 다 있나 봐. 키 큰 애, 너 나와. 얘 데리고 올라가. 아니, 그런데 얘가요, 한 500m 같이 걸어갔거든요? 근데 벌써 손이 여기가 있어요. 이야, 진도가 무지 빨라, 애들이 요새. 어떻게 제가 허리에 저렇게 손이 가. 제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 봉화대가 있어요. 봉화대에서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세대학교 학생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산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늘 마운틴탑 익스피리언스가 계속되길 바랍니다. 정상에 서는 기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인생에서 정상에 서는 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애들 귀가 쫓고돼요. 어떻게 하면 나는 늘 정상에 설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강의했죠. 누구든지 정상에 서고 싶은 자 먼저 바닥을 기어야 한다. 지금부터 교실로 돌아가는데 바닥을 기면서 간다. 이게 오늘 수업이다.
그러면요, 아이들이 또 낄낄거리면서 돌체한 기분으로 바닥을 기면서 내려갔어요. 아이들이 평생 그 수업을 잊지를 못해요. 바닥을 기면서 남학생, 여학생들이 낄낄거리면서 내려갔. 그 돌체했던 기분. 이 아이들이 졸업하고 저한테 편지가 옵니다. 이메일이 와요. 교수님, 저 안무개입니다. 그래, 오, 제가 얘가 뭐 성은 빼고 이름만 하면 은혜라는 애 있어요. 은혜. 제가 얘가 1학년 때가 봤는데, 자신감이 넘쳐요. 전공 경영학과. 자신감이 넘쳐요.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 교수님, 저는 삼성전자 최초 여성 CEO입니다. 오, 그래? 난 네가 그렇게 되려고 믿는다. 이 애가 연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삼성전자에 덜컥 입사를 했어요. 4개월 신입 직원 교육 받죠? 그때 두고가 나타냈어요. 회사에서 막 높이 평가해가지고 어디든지 보내주겠다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은혜야, 너 어디로 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교수님, 제가 옛날에 교수님한테 제가 최초의 삼성전자 여성 CEO가 된다는 거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지? 제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지금 22살인데 25살 때까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 세일즈입니다. 삼성전자 국내 가전사업부에 가서 세일즈 할 겁니다. 이야, 멋지잖아요. 제가 하이마트 가서 냉장고 팔 겁니다.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뭘 원하는지, 냉장고는 어떻게 배달되고 에어컨은 어떻게 설치되는지, 소비자들은 어떤 불평을 가지는지 다 조사할 겁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삼성전자 국내 가전사업부 중에서 제일 일이 많은 데가 어디냐? 천안 대리점이래요. 천안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바닥을 빡빡 기면서 제게 이메일을 쓴 겁니다. 교수님, 저 연대 경영학과 졸업하고 현장에 와서 보니 제가 인사, 재무, 회계, 전략, 오퍼레이션 수많은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들었던 최고의 수업은 그때 선생님께서 산에 가셔서 누구든지 정상에 서고 싶은 자 바닥을 기어라고 했던 그 말씀, 그 산상수훈이 최고의 수업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을 이란 단어를 알아듣는 귀는 복될지어다. 제가 뭐 특별한 이야기를 했나요? 저는 특별한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저는 재미있게 돌체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하고. 그런데 아이들이 기뻤기 때문에, 돌체했기 때문에 평생 갈 생각을, 그 생각의 화두를 잡았던 거죠. 어떻게 한 시대가 마감되느냐? 어떻게 하면 한 시대가 마감될까요? 어떻게 하면 새 시대가 시작될까요? 다른 이론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뛰셔야 돼요. 돌체하셔야 돼요. 돌체. 그 다음에 뭐죠? 사물과 인간의 본질을 깊이 성찰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할까? 깊이 성찰하실 때 이제 새로운 창조의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4세기 피렌체의 길이었습니다. 르네상스의 초입이었죠. 자, 우리가 1시간 공부를 했는데 한 10분 쉴까요? 네, 10분 쉬고 딱 10분 후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 16세기 영을 계속하게 됩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14세기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15세기를 갑니다. 15세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르네상스의 발전기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4세기가 르네상스의 시초라 그러면은 15세기에 이제 르네상스가 발전을 해나갑니다. 어떤 이론적 틀을 갖추게 되죠. 자, 그 이론적 틀 가운데서 창조성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를 살펴보는 것이 이번 시간의 주제입니다.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와 메디치 가문이 15세기 르네상스 이론의 확립자들입니다.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 처음 들은 인물이시죠, 그죠? 예, 근데 이분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볼로냐 법대의 법학 박사였는데요.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학자였고 법률가였을 뿐만 아니라 이상한 그 발명도 많이 했고요. 건축가이기도 했었습니다. 또 운동을 되게 잘했어요. 높이뛰기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선체로 제 키보다 높은 걸 뛰어넘을 수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악력이라 그럽니까? 요게 굉장히 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동전을 여기다 올리고요. 이렇게 탁 치면은 동전이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 꼭대기 천장에 땡그랑 부딪혔다 그래요. 참 별 희한한 걸 다 알고 있네, 저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드시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최초의 다이버입니다, 다이버. 저 네미 호수라고요. 거기에서 유물이 발견됐는데 호수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최초로 잠수 도구를 만들어서 물 밑으로 들어가서 그 유물을 건져냈습니다. 아주 특이한 사람인데 뭐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회화에 대하여, 조각에 대하여, 건축에 대하여. 정말 못하는 게 없는 사람, 르네상스맨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자, 이 사람이 15세기 초반이라 그러면은 이분들은 15세기 후반 사람들입니다. 메디치 가문 사람들인데 르네상스의 이론적 기초, 아니 후원자들이었죠. 어떻게 이분 15세기 초반과 15세기 후반에 네온 바티스타 알베르티와 메디치 가문이 르네상스를 창조적으로 이끌었느냐? 이겁니다. 동서고금을 뒤섞는다라는 원칙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이 알베르티예요. 이분이 알베르티신데 이 알베르티의 깨달음을, 그 미에 대한 성찰을 한 장의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이게 바로 그 그림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이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는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아름다움에 이유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수학적 기초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되죠? 감동을 하죠. 와, 이쁘다 이러죠. 저 사람은 수학자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을 딱 보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했느냐? 여기에 어떤 비례 원칙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를 가지고 재기 시작했습니다. 이마폭을 재고 눈의 각도, 코의 길이, 콧구멍의 사이즈의 통계를 내본 거예요. 수백 명의 사람들을 통계를 내본 겁니다. 아름답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의 통계를 내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치점이 나오면 그게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뭘까요? 바로 조화, 비율, 대칭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 몸을 보세요. 대칭을 이루고 있죠? 그죠? 이 공간도 보세요. 정확하게 이 중심으로 해서 딱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의자 배치를 보세요. 대칭을 이루고 있죠? 우리는 이런 공간에 들어오면은 아름답다, 평온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대칭을 이룬다는 거죠. 비율 아시죠? 비율. 얼굴의 길이는 제 키에 몇 불이 몇이 돼야 제일 아름답을까요? 몇 등신? 8등신인데 우리는 평균이 7.3등신이라고 그래요. 한국은. 뭐 그렇다고 8등신이 없느냐?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죠? 최근에 어떤 분이 뭐 9등신, 10등신 뭐 이런 분이 나왔죠. 제가 한 번은 저 강남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사우나를 이렇게 하다가요, 한 분을 뵌 적이 있는데, 와, 남자분인데요, 완전히 8등신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코스튬을 기른 연예인입니다. 요새 아주 인기 절정에 있는 분이죠. 누구죠? 차승원입니다. 이야, 제가 차승원 씨를 다 봤어요. 하필이면 제 옆에 서가지고 딱 씻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봤죠, 이렇게. 저보다 키가 훨씬 더 커요. 제가 80이다면 그보다 한 87점 되는 것 같아요. 키가 이렇게 커요. 이야, 계속 보니까 저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죠. 차승원 씨, 제가 차승원 씨 팬인데 완전 8등신입니다. 그때 되면 차승원 씨가 굉장히 가치한 사람 같죠? 아니에요. 되게 착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아버님. 근데 왜 아버님이야, 근데? 내가 뭐, 지금 아버지인가? 아닙니다, 아버님. 그러다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8.3등신입니다. 아, 더러워서 진짜. 그럼 난 등신이에요? 자, 이 정도만 아닙니다. 알베르티가 깨달은 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보세요. 도리아, 이오니아, 고린도 양식을 측량했습니다. 측량해봤어요. 이 사람은 역사가이다, 법률가이자 수학자니까 통계를 다 내본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사람하고 비교해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사람의 몸과, 이상적인 사람의 몸과 저 건축 양식에 유사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뭐냐? 자, 보세요. 좌우의 폭은 제 신장의 6분의 1일 때 제일 아름다워요. 집에 가서 한번 재보세요. 이게 6분의 1일 때 제일 아름다워요. 이 폭은요, 어떻게 되냐? 10분의 1 때 제일 아름다워. 10분의 1 때. 그럼 중요한 게 뭐죠? 6과 10이죠. 6과 10을 양쪽에 놓으면은요, 중간에 8이지 않습니까? 이오니아 양식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요 지름의 길이는 이 길이의 8분의 1 때예요. 그리고 도리아는 7분의 1, 고린도는 9분의 1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강남에 가시면 예식장들인데 좀 이상한 건물도 많죠. 있는데 약간 불안해 보이는 거 많아요. 왜 그럴까? 저 비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알베르테가 그걸 밝혀냈어요. 그랬더니 피렌체의 한 귀족 가문 루체엘라이라는 가문에서 주문이 들어옵니다. 야, 우리 집 좀 지어주라. 저택을 지어주라. 빨라줘라 그러는데요. 그 주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어디를 가느냐? 여기를 갑니다. 여기 뭐죠? 콜로세움입니다. 누가 지었죠? 기원 후 70년부터 80년 사이에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유대 전쟁을 마치고 와서 지었죠. 그의 아들 티투스가 완공했어. 자, 여기를 간 거예요. 고대의 건물이죠. 15세기 사람이 고대 1세기의 건물을 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관찰을 합니다. 도리아, 이오니아, 고린도 양식이죠. 이걸 보고 15세기에 옆으로 일렬로 편 게 바로 루첼라의 저택입니다. 도리아, 이오니아, 고린도, R층이. 자, 여기 보세요. 여기도 R층이죠. 여기도 보세요. R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5세기 르네상스 최초의 아름다운 건물은 어디서 왔을까요? 고대 로마에서 왔다는 겁니다. 고와 금이 뒤섞였다는 것이죠. 이 그림도 유명하죠? 산드로 보티첼리가 그린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이야,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그림 중에 하나죠. 자, 이 아름다운 여성을 보세요. 비너스를 보세요. 가슴과 이를 가리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푸티카라 그래요. 비너스가 자신의 정지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방어하는 겁니다. 다리를 보세요. 다리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콘트라포스타라고 그래요. 콘트라포스토. 이게 그리스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왜냐면 이집트 가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따죠. 이게 이집트예요. 이집트 조각들. 살아있는 파라오들은 이렇게. 좀 부자연스럽죠? 그죠? 죽은 파라오들은 이렇게 있어.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걸 모아서 탁 들은 겁니다. 이렇게. 몸을 탁 들은. 자연스럽죠? 자연스럽죠, 이게. 그죠? 이걸 콘트라포스트라고 그래요. 자,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을까? 15세기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느냐? 자, 보세요. 그리스에 똑같은 작품이 있었습니다. 부티카와 콘트라포스터죠. 저 작품의 모사품이 피렌체에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고 그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고대 그리스를 재현한 것이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재탄생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 고와 금이 뒤섞였다. 다른 것이 뒤섞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질적인 것에서는 희망이 없다. 그죠? 다른 요소의 결합이 새로운 창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과 서가 어떻게 결합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성당에서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 1439년도에 열립니다. 이걸 피렌체 공의회라고 하는데, 그 회의가 왜 중요하냐면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최초로 공식적인 미팅을 하게 됩니다. 종교회의를 하게 돼요. 그 이전까지 이 두 집단은 같은 종교, 같은 기독교서에 포함되어 있지만 서로 원수였습니다. 왜요? 11세기 때 동방교회와 서방사회가 분열되었습니다. 대분열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4차 십자군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유럽 사람들이 어디를 칩니까? 콘스탄티노플을 쳤죠. 그래서 여기가 함락되었어요.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메디치 가문이 이 동방에서 오신 대표단을 700명을 피렌체를 초청합니다. 자비를 들여가지고. 왜 이 동방에서 오신 700명의 대표단을 피렌체에 모셔서 서방교회와 대화하게 했느냐?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사상의 융합을 시도한 겁니다. 어떤 융합일까요? 당시 유럽인들은 대부분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들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것이냐? 자, 이런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 물이 몇 그램이냐 이거예요. 용량이 얼마 되느냐 이런 거예요. 아주 현상적인 거죠. 그죠? 이게 몇 그램이냐, 이게 얼음으로 확장되면 몇 퍼센트 늘어나냐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것을 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현상적인 걸 본 게 아니라 초월적인 걸 봤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이걸 물이라고 그러죠. 그죠? 한강에 있는 것도 한강물이라고 그러죠.
저 해운대 앞에 있는 바다 물도 물이라고 그러죠? 자, 보십시오. 물이 다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 색깔 다르고, 냄새 다르고, 다 달라. 위치도 달라. 그런데 왜 우리는 물이라고 하죠? 우리 사유 속에 물의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 하면 딱 떠오르는 이데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것의 성찰인 거예요. 이 초월적인 것, 그리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상적인 것을 뒤섞기 위해서, 동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것을 뒤섞기 위해서 메디치 가문이 무려 700명의 대표단을 피렌체로 초청한 것입니다. 극진히 환대했어요. 돌아가실 때 두둑한 노잣돈까지 주었죠. 그랬더니 이분이 돌아가셨다가 이제 선물을 줍니다. 어떤 선물이냐? 바로 플라톤의 전집이었습니다. 그 플라톤의 전집을 메디치 가문에게 선물을 하고 그 메디치 가문이 플라톤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그 내용들을 라틴어로 번역함으로써 최초의 플라톤 철학의 전모가 유럽에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메디치 가문의 노력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메디치 저택에 가시면은요, 베노치오 구출에 그린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작품이 있는데, 보시면은 동방박사 중에서 동방비잔틴 제국의 황제, 동방비잔틴 교회의 대표, 그리고 서방교를 대표하는 메디치 가문이 보시는 것처럼 상이한 요소들, 이질적인 요소들, 다른 세대, 플라톤의 초월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상이 만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유명하죠? 아테네 학당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은 이 중간 부분에 누가 나옵니까? 이분이 바로 플라톤이에요. 손가락을 위로 하고 있죠? 초월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분은 어떤 분이죠?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현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월과 현상이라는 이질적 요소가 결합되었을 때 르네상스가 15세기에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메디치 가문의 노력을 어떤 경영학자가 이분이 그 책으로 썼습니다. 메디치 효과라는 책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다양한 영역, 상이한 분야, 다른 문화가 서로 만나는 교차점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동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것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질적 요소의 결합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도시가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곳, 알페르문디라고 불리는 베네치아입니다. 정말 특이한 곳이죠? 물 위에 떠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 이런 곳이 없죠? 정말 희한한 곳입니다.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차가 한 대도 없어요. 현대자동차 그래서 되게 싫어하는 도시입니다. 차를 팔 수가 없어요. 걷거나 배를 타야 됩니다. 이 도시는 정말 다양함을 존중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왜? 다양함만이 이 도시의 번영을 이룬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항구 도시에 입항하는, 여기 지금 두칼레 궁전인데요. 입항하는 배는 반드시 예물을 바쳐야 됩니다. 어떤 예물일까요? 베네치아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그것을 바치면은 입항허가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도시는 다양함을 존중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이 도시가 난 세계적인 예술가가 바로 티치아노입니다. 티치아노,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화가죠. 이분이 그린 인생의 세시기한 작품입니다. 유명한 그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원근법이 자연과 잘 조화를 이루었던 아주 뛰어난 명작이죠. 자, 할아버지가 들판에서 해골을 들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죠, 이게? 죽음을 생각하라, 이겁니다. 나도 곧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메멘토 모리.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의 철없는 시절과 청춘 남녀들의 사랑의 피를 불면서 젊음을 구가하는 장면입니다. 이 아름다운 베네치아의 대표적인 화가 티치아노의 작품이에요. 한 7, 8년 전에, 한 5, 6년 전에 우리 연세대학교 논술고사 지문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으로 그림이 출제된 거죠. 그래서 뭐 강남의 학원가들이 막 난리가 났다 그래요. 이제는 그림까지 애들을 가르쳐야 되냐 이러면서 대목을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세대학교가 이 그림을 출제를 하면서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왜? 이 작품은 색채의 마루사의 작품인데요. 학생 1000명 뽑는데 2만 명, 3만 명이 몰리니까 경비를 전략한다시고
저 색채의 말소의 그림을 흑백으로 인쇄를 했습니다. 그것도 누런 똥종에다가 종이 아주 질이 낮은 데다가 인쇄를 해서 한번 쓰고 버릴 거니까. 그래서 잘 인쇄가 안 돼가지고요. 이게 뭔지 잘 안 보여. 아이들이 그 흐릿한 그림을 보고 작품을 해석하게 되었죠. 제가 채점위원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떤 학생이 희한한 답을 썼어요. 이 할아버지가 들판에서 해골을 바라보며 죽음을 명상하는 장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노인이 들판에서 감자를 먹고 있다. 감자를 먹는 것처럼 보였어요.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옆에 있는 교수님한테 보여줬습니다. 교수님 이거 보세요. 감자를 먹고 있다고 썼다. 그랬더니 아이고 교수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쓴 거 한번 보세요. 이 장면을 어떤 아이가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젊은 여자가 빨대로 남자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 자세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배꼽이 폭 찔린 것 같아. 제가 출제위원장한테 그랬습니다. 아니 티치아노는 색채의 마술사인데 어떻게 저 색채의 마술사를 흑백으로 인쇄하냐. 그래서 모든 점수를 맞은 걸로 동점으로 처리한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왜 이 그림이 중요하냐면요. 왜 티치아노 작품이 아름답냐면 바로 이 하늘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늘색. 이 색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울트라마린이라고 합니다. 울트라마린. 어떤 색이냐? 바로 이 색입니다. 이 색. 이 색입니다. 이 색. 울트라마린. 이건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 색깔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직 고귀한 하느님과 성모 마리아 그리고 하느님이 창조하신 창공만 이 그림을 쓸 수 있어요. 이야, 정말 훌륭하신 옷이에요. 오직 힘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자, 여러분 이 울트라마린은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이 돌을 갈아서 만든 거예요. 이 돌. 이 돌이 뭐냐? 라피스 라줄리예요. 그 이 라피스 라줄리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왔다는 거죠. 당시 베네치아에서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베네치아가 개방적인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저 멀리 아프가니스탄에서 저 돌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런 그림이 그려졌어요. 보통 B급 유럽 화가들은 요거 썼습니다. 독일제. 우중충하죠? 여러분, 이제 보이십니까? 왜 이 찬란한 하늘이 빛나는지. 베네치아의 최고의 화가 티치아노가 이런 아름다운 그림을, 창조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베네치아가 세계를 향해 열린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개방적인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요소를 환영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다른 요소를. 자, 세계적인 창조 경영의 전문가인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양한 문화가 교차하는 곳에서 창조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동질적인 집단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질적인 집단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세계적인 군사 전략가이자 미 국방부의 가장 창조적인 기획자라 지는 카디시 장군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하 직원들의 창조성을 유도합니까? 혁신을 유도합니까? 이질적인 사람을 뒤섞으십시오. 동질적인 사람에게서는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야, 근데 이거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동질적인 것을 선호하는 집단입니다. 그죠? 같은 경기도 사람, 같은 남자, 같은 여자, 같은 대학, 같은 고등학교. 그런데 창조성이 진작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생각의 베네치아를 추구해야 된다. 동서고금을 오가면서 사람과 생각을 뒤섞어야 한다. 친숙한 것에서 벗어나고 이질적인 것에 희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중에서 보시면은 이제 연세가 지긋이 드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50이 넘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기존의 방식, 친숙한 방식이 익숙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그 친숙한 방식에만 의존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반드시 쇠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나십니까? 어떤 종류의 책을 읽으세요? 어떤 종류의 TV를 보십니까? 한번 돌이켜보세요. 늘 같은 것, 편한 것, 익숙한 것을 보지 않으시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 생각이 사고가 창조적으로 될 수 있느냐? 이질적인 것을 뒤섞어야 된다는 거죠. 동서고금을 오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전을 보고 지금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야, 아마 제가 세리 시를 통해서 우리 공문사에서 알려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는 작업이 뭡니까? 기원 전 그리스 시대의 이야기들입니다. 왜 그걸 볼까요? 고대의 지혜가 우리에게 새로운 성찰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동질적인 것.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베스트셀러를 읽지 마십시오. 왜 그렇죠? 베스트셀러는 어떤 책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책입니다. 여러분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런 책이 어떤 책이죠? 고전입니다. 그죠? 그런 책을 읽으셔야 여러분들의 창조성이 진작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6세기로 갑니다. 제가 이제 20분 남았는데 저는 정확하게 약속을 지킵니다. 자, 여러분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딱 저 시기를 보면 정확하게 50분에 끝날 겁니다. 저는 프로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간을 지킵니다. 더 하지도 않고 덜 하지도 않습니다. 정확하게 50분에 끝납니다. 제가 이렇게 천천히 말하면서 시간을 끄는 이유는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시간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16세기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겁니다. 야, 이 16세기는요, 르네상스의 전성기입니다. 최정점의 시기였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구죠? 미켈란젤로입니다. 와, 대단한 사람입니다. 천재 중에 천재.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아니 인류가 낳은 가장 위대한 예술가. 당시 교황님들이 미켈란젤로를 뭐로 부른지 아십니까? 신과 같은 미켈란젤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 사람이 그린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정화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작품은요, 프레스코화예요. 유화가 아닙니다. 유화는 그러다가 잘못 그리면 지우면 되죠. 긁어내고 다시 그리면 돼요. 그런데 이 그림은 프레스코화입니다. 그냥 벽에 그린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먼저 벽을 긁어냅니다. 긁어내고 두 번째 작업은 석회 있죠. 석회. 생석회를 이게 발효를 시켜가지고 이게 부글부글 끓게 되죠. 산화칼슘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바릅니다. 수성 성분이에요.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마르겠죠. 말라갈 때 적정한 시간을 투입해서 염료를 착색시키는 겁니다. 너무 빨리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기가 많아서 곰팡이가 슬게 되고요. 너무 천천히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버립니다. 착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기가 쉽지 않은 아주 난공사였습니다. 그 난공사를 4년 동안 하게 되었죠. 자, 이분이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한번 볼까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두 번 놀라셔야 돼요. 첫 번째 놀라셔야 될 이유는 저 그림이 인류가 그린 최고의 그림이 놀라셔야 되고, 두 번째 놀라셔야 될 이유는 저 사진을 제가 찍었기 때문에 놀라셔야 돼요. 절대로 못 찍게 하죠. 그런데 제가 허락을 받고 찍어 왔습니다. 이 성당은요, 시스티나 채플이라고 그럽니다. 시스틴 채플. 왜 그러냐면은 이 성당을 만드신 분이 식투스 4세였어요. 그래서 여성형으로 시스티나라고 부릅니다. 교황청에서 제일 중요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황님이 미사를 집전하는 곳이죠. 또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교황님이 서거하시면은 새 교황을 뽑는 곳입니다. 그렇죠? 교황 선거하는 곳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꽁클레베라고 합니다. 꽁클레베. 열쇠로 잠근다 이런 뜻입니다. 밖에서 문을 잠궈버립니다. 안에서 숙식을, 침대도 놓고 숙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호명하지 않고요. 후보 선출 없이 한 명씩 써서 한 명이 3분의 1표 얻으면 교황이 됩니다. 잘 안 뽑히겠죠. 그죠? 후보 추천이 없어요. 아무나 쓰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도가 만들어졌냐면은 투표를 한 다음에 안 뽑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들어가는 식사의 양을 줄여버립니다. 또 안 뽑히잖아요. 또 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빨리 뽑게 돼 있어요. 자, 그때 성당이 금이 갔습니다.
이때 1508년인데 그때 교황님이 누구냐?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이분 그 교황님인데요. 율리우스 2세. 여러분 율리우스 2세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율리우스? 누가 생각나요? 율리우스? 시저가 생각나죠. 자기가 시저라고 생각했어요. 이분은. 자기가 황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황으로 있을 때 세계를 제패하고 싶어 했고, 아니 이탈리아를 통일하려고 했고요. 또 한 가지 꿈이 있었는데 로마를 세계 최고의 예술 도시로 만들고 싶어 했죠. 시골 출신이라서요. 피렌체하고 베네치아를 항상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을 로마로 소환했습니다. 미켈란젤로, 브라만테, 라파엘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이었죠. 각각 조각, 건축, 회화를 대표하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당에 금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황님께서 이 브라만테에게 물었습니다. 야, 브라만테, 이 성당에 금이 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이 브라만테가 아주 야비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일까요? 교황님, 이 미켈란젤로 이 양반 천재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칭 천재라 그러는데 저 천재에게 그림 하나 그리게 하십시오. 제가 이거 금강극에 제가 수선해 드릴 테니 그림 하나 그리게 하십시오.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왜? 본인은 조각가죠. 화가는 이 사람이 담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아니, 왜 나한테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는 거야? 여기 그림 담당자 있잖아. 왜 내보고 그래? 내가 실패하기로 유도하는 거지. 둘이 경쟁자였거든요. 그랬더니 교황님이 이 지팡이를 가지고요. 미켈란젤로를 한 대 탁 때렸습니다. 야, 올라가. 네가 그려. 그때 미켈란젤로는 교황님에게 이렇게 항의합니다. 교황님,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황님이 지금 제게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시면은 이 세상 어떤 화가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라파엘로 같은 애송이가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작품을 그릴 자신이 있습니다. 뭘 그릴 건데?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좋아, 그려봐. 그래서 그린 겁니다. 자, 미켈란젤로 어떤 그림을 그리셨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가르시고 해와 달을 나르시고 바다에 생물을 만드셨죠.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의 갈비뼈에서 이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질러서 추방하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밖에 나가서 또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술 먹고 주정 부리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그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심판이 주제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30년 후에 미켈란젤로는 다시 이곳에 와서 그림을 그리는데 바로 이 그림을 그리게 되죠. 최후의 심판입니다. 둘 다 미켈란젤로 작품입니다. 위에 것은 구약 성경의 심판, 밑에 것은 신약 성경의 심판이었죠. 위에 것은 물의 심판, 밑에 것은 불의 심판이었습니다. 왜 이런 그림을 두 번씩이나 그렸을까요? 왜 심판이 주제였을까요? 미켈란젤로는 분노했던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한참 그림을 그리던 1510년에 저 독일에서 한 수사가 내려왔죠. 누굽니까?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그가 타락한 교황청을 보고 돌아가서 1517년에 비텐베르크에서 무슨 일을 하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바로 그 시대 이야기죠. 얼마나 타락했냐면 이 그림 밑에 침대를 놓는 주기경이 콩클레베 때 다음 교황이 된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교회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는 장면이죠. 자, 이 그림 밑에 침대를 놓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다음 교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뇌물을 주고받았습니다. 성직을 매매했죠. 그 모습을 보고 미켈란젤로는 눈에 불꽃이 튀었던 겁니다. 내가 이 타락한 교황청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겠다는 것이죠. 자, 이게 미켈란젤로가 쓴 친필입니다. 이게 미켈란젤로가 쓴 글이에요. 덕수염이 하늘을 향하니 목덜미에 달아붙은 뒤통수가 느껴진다. 뒤에 붙었다는 거죠. 조반니 친구야, 어서 와서 죽은 내 그림과 명예를 구해주게. 나는 지금 좋지 않은 곳에 있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곳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겠다는 거죠. 나는 화가도 아니지 않은가? 나 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한 번도 그림 그려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떤 화가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림을 그리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분노하신 하나님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그리는 만큼 미켈란젤로는 몰입의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창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몰입을 하셔야 돼요. 몰입할 때 창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몰입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몰입의 상태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한다는 성취감과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경기도 공무원 조직 중에서 내가 이 분야에서는 최고다라는 성취감과 자부심이 있을 때 여러분이 몰입을 하시게 됩니다. 내가 이 분야에서는 아무도 나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라고 확신할 때 몰입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을 바꾼다. 내가 이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다가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해서 내 연금을 받는다가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국가의 축복으로서 우리 국민들을 섬기고 우리나라를 멋진 나라로 만들어 간다라는 소명의식이 있을 때 몰입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소명의식이 여러분을 몰입의 세계로 이끈다는 거죠. 내가 이거 해서 월급 받겠다. 연금을 받겠다. 그것을 통해서는 몰입이 일어나지 않죠. 루틴이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일상적인 삶이 반복될 뿐이에요. 진짜 창조는 몰입할 때 일어나는데 그 몰입은 내가 최고다는 자부심과 내가 세상을 섬긴다는, 세상을 바꾸어 간다는 그 소명의식이 여러분을 몰입의 세계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파라곤입니다. 파라곤. 여러분, 파라곤이라는 단어 많이 보셨죠? 뜻이 뭔지 아십니까? 완벽한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완벽한 모델. 미켈란젤로는요, 참 듣기 싫었던 소리가 있어요. 뭐냐면은 미켈란젤로와 티치아노,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싫었습니다. 왜? 미켈란젤로는 한 번도 그런 사람들하고 경쟁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미켈란젤로와 경쟁했습니다. 왜 미켈란젤로는 그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았을까요? 무시무시한 경쟁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파라곤을 추구하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유일한 경쟁자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조각의 파라곤을 보십시오. 미켈란젤로가 28살 때 조각한 조각의 완벽한 모델이죠. 여러분, 이게 높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5m입니다. 5.5m면 여기서 저 꼭대기까지 갑니다. 저게 대리석입니다. 사람들은 저 작품 앞에서 경외감, 아니 충격을 받게 되죠. 조르조 바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조각이란 예술은 끝이 났다. 이 작품으로 조각이란 예술 장르 자체가 끝이 났다. 더 이상 조각이라는 장르는 발전하지 않는다. 이 작품이 바로 파라곤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10년 후에 미켈란젤로가 38살이 되었을 때 이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보지 않은 사람이 보시는 것처럼 이 거대한 작품을, 완벽한 작품을 남기게 되었죠. 인류가 그린 가장 위대한 작품, 회화 작품을 같은 사람이 남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작품을 보다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쳐다보는데 제가 저 그림을 진짜 수도 없이 봤거든요. 근데 한 번은 눈물이 핑 돌아요. 왜?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저기에 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웅크리고 있는 남자가 있죠. 저 사람이 바로 저예요. 미켈란젤로는 38살 때 인류를 위해서 이런 작품을 남겼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난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아니 내가 뭐 인류를 위해서 위대한 작품을 남기는 건 고사하고 왜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내가 파라곤을 고사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냐?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보기에 그림이 아니에요. 미켈란젤로라는 거대한 거울입니다. 우리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비추는 미켈란젤로의 거대한 거울이었다는 것이죠. 그 미켈란젤로의 거대한 거울 밑에서 제가 주눅이 들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정말 파라고는 추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만들었던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끝이 나느냐? 또 그게 아닙니다. 너무해요, 그죠? 미켈란젤로가 1564년에 죽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89세, 한국 나이로 90이었습니다. 그 90 노인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남긴 작품이 뭔지 아십니까? 친구들이 미켈란젤로를 찾아갔어요. 곧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미켈란젤로가 론다니니 피에타를 정으로 치고 있더라는 거죠. 그 미켈란젤로가 남긴 마지막 작품이 뭐냐? 바로 이 작품입니다. 바티칸의 성베드로 대성당. 누가 설계했습니까? 누가 저 거대한 도움을 완성했나요? 미켈란젤로였습니다. 89세의 노인, 90 노인이 저 작품을 인류에게 남기고 이제 사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옆에 사람들하고 경쟁하십니까? 내가 먼저 승진하기 위해서 경쟁하세요? 하지 마십시오. 예? 경기도 공무원 여러분들은 누구랑 경쟁하세요?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경쟁하십니까? 하지 마세요. 그거 잘해봐야 벤치마킹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까? 미켈란젤로처럼 나 자신과 경쟁해야 됩니다. 미래의 나 자신, 파라곤을 추구하는 매일의 일상과 경쟁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때 우리에게 창조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시대, 아름다움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자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였어요. 나의 경쟁자는 오직 미래의 나 자신뿐이다. 아무하고도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 자신과 경쟁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16세기 창조의 비밀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르네상스를 최고의 정점을 끌고 왔는데 몰입과 파라곤의 추구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2시간 동안 연강해드린 르네상스의 시작과 끝입니다. 14세기의 피렌체에서, 15세기 베네치아에서, 16세기 로마에서 르네상스는 3세기 단 꽃피우게 됐는데 각각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15세기에 뭐가 있었죠? 돌체, 사물과 인간의 본질을 보는 것. 15세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다양함을 존중하는 것, 이질적인 요소를 뒤섞는 것, 개방적인 자세. 마지막으로 몰입하시고 파라곤을 추구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미켈란젤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가,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곳, 멋진 곳, 환하게 빛나는 곳, 창조의 공간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리고 보니까 정확하게 50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